소리 질러도 소용없어요. 이 폐광산 꼴엔 아무도 없어요. 여자의 목소리는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철컥. 굳게 닫힌 방문이 이중으로 잠기는 소리가 어두운 방 안에 울렸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남자는 휠체어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고 손끝은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야? 날 죽이러 온 거야?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에서 시퍼렇게 말라붙은 독초와 빛을 삼키는 듯 날카로운 대침을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당신 몸에 흐르는 건 피가 아니에요. 독이에요. 뼈를 까는 고통을 견뎌야 살 수 있어요. 가족에게 버림받아 산골 폐광에 던져진 재벌 후계자, 그리고 그를 돈으로 맡게 된 의문의 산골 처녀. 지옥 같았던 그날 밤, 이 방 안에서 시작된 치료는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되는데, 사연 시작 전 행운이 찾아오는 만복 받으시고, 만복인의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만복인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강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의실 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33, 바이오 그룹의 차기 후계자로서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증상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사회 회의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CFO 정미란이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서준은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미란 48. 아버지가 외부에서 영입한 전문 경영인이었습니다. 언제나 단정한 정장 차림에 차갑고 정확한 말투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해외 법인 실적은 목표치를 상회했습니다. 신약 개발 프로젝트는 임상 3상에 진입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야가 점점 더 좁아졌습니다. 회의실 천장의 조명이 이상하게 번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옆자리에 앉은 이복 동생 민재가 재빨리 서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31, 민재는 언제나 형의 그늘에 가려진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 괜찮아요? 서준은 대답하려 했습니다.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무너졌습니다.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정미란이 재빨리 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손이 서준의 맥을 짚었습니다. 민재는 당황한 목소리로 직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의료진 연락해. 서준의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정미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 서준은 무언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차가움, 계산,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의 만족. 병원으로 옮겨진 서준은 사흘 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VIP 병실, 최고급 침대, 24시간 모니터링 장비. 하지만 서준의 몸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손과 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눈을 떠도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서 신경계에 이상이 온 것 같습니다. 정미란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복 가능한가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분간은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언론 발표가 나갔습니다. 바이오 그룹 차기 후계자, 과로로 쓰러져 치료 중.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미란이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서준 전무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업무는 제가 맡겠습니다.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도 동의했습니다. 병실 문이 닫혔고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서준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시야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게 뭐지? 내 몸이 왜 이러는 거야?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서준은 숨을 멈췄습니다. 계획? 일주일? 민재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준은 온 힘을 다해 손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간신히 떨렸습니다. 침대 옆 호출 버튼까지는 너무 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미란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서준의 침대 옆에 서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준 씨, 잘 주무셨어요? 서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미란은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걸 처리할게요. 회사도 이사회도 모든 것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서준의 손을 너무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당분간은 푹 쉬세요.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시고요. 정미란이 일어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은 채 낮게 말했습니다. 서준 씨, 잘 봐주고 있을 때 가만히 있었어야죠.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딜 기어 올라와요. 혼자 정의로운 척하면서 말이에요. 서준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소리를 내려 했습니다. 목구멍에서 공기만 새어나갔습니다. 정미란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기어 올라오는 싹은 바로바로 잘라야 하거든요. 뿌리째. 문이 닫혔습니다. 서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몸. 소리 한 번 지를 수 없는 목. 도망칠 수도 싸울 수도 살려달라고 외칠 수도 없는 이 상황. 답답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도 모르게 그저 과로사한 불쌍한 후계자로 기록되는 건가? 확실히 이건 사고가 아니라고 직감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제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준의 병실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군인처럼 정확하고 차가운 동작이었습니다. 한 명이 서준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전무님, 서명 부탁드립니다. 서준은 서류를 볼 수 없었습니다.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데요?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요양시설 이송 동의서입니다. 전무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서준은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목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서준의 손을 잡아 억지로 펜을 쥐게 했습니다. 서준의 손을 움직여 서류에 휘갈긴 선을 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류가 사라졌습니다. 남자들이 침대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은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지하로 실려 내려갔습니다. 구급차가 아닌 검은색 밴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짙은 선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준을 차 안으로 옮겼습니다.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빠져나가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준은 차 안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화학적인 날카로운 냄새였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회의실에서 마신 차, 그 차에서도 이런 냄새가 아주 희미하게 났었습니다. 서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의식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서울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어둠만 남았습니다. 서준의 마지막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그곳에서 깨어날 수는 있을까? 아니, 깨어나게 해줄까? 검은 배는 밤을 가로질러 계속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준을 태운 채로 그가 알던 세상에서 점점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죽을 것인가, 살아남을 것인가.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검은 밴이 멈췄습니다. 서준은 흐릿한 시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나무와 바위뿐이었습니다. 인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 문이 열리면서 차가운 바람이 들이쳤습니다. 강원도 특유의 차가운 공기였습니다. 서울에서 얼마나 온 걸까요? 남자 2명이 서준을 들어올렸습니다. 짐 다루듯 거칠게 옮기더니 미리 준비되어 있던 휠체어에 털썩 앉혔습니다. 굴욕이었습니다. 33세 바이오 그룹 차기 후계자, 수십 개 계열사를 관리하던 남자, 이사회에서 당당히 의견을 내던 남자가 지금 짐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휠체어가 비포장길을 따라 굴러갔습니다. 돌부리를 넘을 때마다 몸이 심하게 흔들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폐광촌이었습니다. 낡은 집들이 듬성듬성 서 있었고 간판도 가게도 없었습니다.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휠체어가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요양별장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초라한 2층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과 깨진 창문 하나, 녹슨 철문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남자 한 명이 벨을 눌렀고 곧 문이 열리면서 예순이 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험한 얼굴에 깊이 파인 주름, 거칠어 보이는 손이 첫인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남태식, 이 마을의 이장이었습니다. 왔소? 남태식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벤의 남자가 대답하며 봉투를 꺼내 남태식에게 건넸습니다. 남태식은 봉투를 받아 별말 없이 재킷 안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남태식이 휠체어를 밀며 현관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전등이 깜빡거렸습니다. 1층 끝방 문을 여는 순간 감옥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은 좁았고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의자 하나가 전부였으며 창문에는 창살이 쳐져 있었습니다. 남태식이 서준을 침대로 옮기더니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서준의 머리가 베개에 부딪혔습니다. 여긴 조용합니다. 아무도 안 옵니다. 푹 쉬십시오. 남태식이 나가려 하자 서준이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내가 왜 여기? 남태식이 웃었습니다. 차갑고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쉬러 오셨습니다. 건강 회복하러요. 서준은 다시 말하려 했지만 독의 여파인지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남태식이 문을 나갔습니다. 밖에서 자물쇠를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서준의 의식이 멀어졌습니다. 남태식은 복도를 지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 끝에 있는 작은 방, 그곳에 딸 서아가 있었습니다.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서아야, 내려와. 29의 여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한의학 책을 펼쳐놓고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요, 아버지?
남태식이 들어오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탁자에 던졌습니다. 퍽! 서아가 봉투를 받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계약금이다. 무슨 계약이요? 남태식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담배를 꺼냈습니다. 아래층에 사람이 왔다. 한 달 정도 있을 거야. 내가 돌봐줘야 돼. 서아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돌본다고요? 저는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에요. 알아. 그래도 내가 해야 돼. 왜요? 남태식이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돈 때문이지. 우리 집 빚이 얼만지 알아? 10억이야, 10억. 도박으로 날린 돈이 10억이 넘어. 서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가 도박으로 날린 빚을 왜 제가?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우리 집이 망하면 너도 끝이야. 남태식이 서아를 노려봤습니다.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도박빚 때문에 이미 집도 잃었고 이 산골로 도망쳐 왔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올까봐 두려운 나날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요? 남태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재벌이야. 바이오 그룹 후계자래. 강서준.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벌요? 그래, 재벌. 돈 많은 놈이지. 남태식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이게 기회야, 서아야. 저놈한테서 돈을 뜯어낼 수 있어. 10억 빚 정도는 거뜬히 청산하고도 남을 거야. 어떻게요? 남태식이 서류 뭉치를 꺼내 서아 앞에 던졌습니다. 결혼이야. 서아가 서류를 받습니다. 혼인신고서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사실혼 관계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랑 그놈이랑 사실혼 관계로 만드는 거야.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지. 그럼 나중에 재산 분할도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어. 서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 사람 본 적도 없어요. 볼 필요 없어. 그냥 서류상으로만 하면 돼. 그놈은 지금 정신도 없고 몸도 못 움직여. 서명은 내가 받아놓으면 돼. 안 돼요. 이건 사기잖아요. 남태식이 탁자를 쾅 쳤습니다. 사기? 사기는 내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놈들이 하는 거야. 우린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못해요. 남태식이 일어섰습니다. 서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못해? 그럼 빚쟁이들한테 넘겨질래? 10억 빚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도 나도 다 죽는 거야.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태식이 서아를 밀쳤습니다. 서아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려가. 그리고 그놈 돌봐줘. 죽지 않을 정도로만 살려둬. 알았지? 죽지 않을 정도로요? 그래, 죽으면 안 돼. 살아있어야 돈을 뜯어낼 수 있으니까. 남태식이 혼인 계약서를 흔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놈 보호자가 되는 거야. 재산도 관리하고 나중에 돈도 받아내고 10억 빚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서아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탐욕만 가득했습니다. 만약 안 하면요? 남태식이 서아의 턱을 잡았습니다. 안 하면 너도 같이 죽는 거야. 빚쟁이들은 가족 구별 안 해. 알았지? 남태식이 서아를 놓고 문으로 갔습니다. 내일 아침 8시. 내려가서 밥 먹이고 씻겨줘. 그리고 절대 경찰이나 밖에 연락하지 마. 휴대폰도 내놔. 남태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아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남태식이 휴대폰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잘 생각해.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남태식이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서아는 혼자 남았습니다.
탁자 위에 돈 봉투와 혼인 계약서를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산은 고요했습니다. 서아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침통이 보였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쓰시던 것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한의사였습니다. 산골 마을 사람들을 평생 돌보셨습니다. 서아는 어릴 때부터 외할아버지 옆에서 침 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혈자리를 외웠고 침을 놓는 손길을 익혔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서아는 외할아버지의 침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책을 보며 공부했습니다. 면허는 없었지만 사람을 돌보는 법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침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일 아래층에 내려가야 합니다. 재벌 후계자라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 사람을 죽지 않을 정도로만 살려둬야 합니다. 서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죄 없는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는 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빚 때문에 서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래층, 서준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몸이 뜨겁고 차가웠습니다. 독이 온몸을 돌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꿈을 꾸었습니다. 정밀한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어 올라오는 싹은 바로바로 잘라야 하거든요. 뿌리째. 어둠 속에서 서준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위층, 서아는 침통을 안고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아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일부터 서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 다음 날 아침, 하늘이 어두웠습니다. 서아는 침통과 작은 가방을 챙겨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가방 안에는 수건과 물병,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쓰시던 몇 가지 약재가 들어 있었습니다. 1층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전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끝방 앞에 섰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서아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준 것이었습니다. 열쇠를 돌렸습니다. 철컥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고 희미한 빛만 새어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커튼을 조금 열었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남자를 봤습니다. 33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서아는 남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을 짚었습니다. 빠르고 불규칙했습니다. 체온을 재려고 손을 이마에 댔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많이 아프잖아. 서아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는 간병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는 간병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서준이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로 천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서아를 봤습니다. 누구? 서준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서아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서아예요. 당신을 돌보게 됐어요. 서준은 서아를 봤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왜 여기 있는 걸까요? 물 좀. 서준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서아가 물병을 열어 서준의 입에 대줬습니다. 서준이 물을 마셨습니다. 대부분 흘렸습니다. 서아는 수건으로 물을 닦아줬습니다. 몸 상태를 봐야겠어요. 옷 좀 걷어도 될까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부할 힘도 없었습니다. 서아가 서준의 셔츠를 걷어 올렸습니다. 가슴과 배를 봤습니다. 피부가 창백했고
곳곳에 멍 같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서하는 손으로 배를 눌러봤습니다. 서준이 신음했습니다. 아파요? 응. 서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외할아버지한테 배운 지식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증상, 창백한 피부, 불규칙한 맥박, 복통, 혹시 독? 서하는 침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준의 손목을 자세히 봤습니다. 혈관이 검푸르게 보였습니다. 맞았습니다. 독이었습니다. 서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한테 뭘 한 거야? 당신 어디 아픈 데 있어요?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서준은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서하는 결심했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 해야 했습니다. 침을 놓아야 해요. 해독 혈자리예요. 서준이 눈을 떴습니다. 침? 네, 침이에요. 제가 외할아버지한테 배웠어요. 한의학이요. 지금 당신 몸에 독성 물질이 돌고 있어요. 침으로 해독을 도와야 해요. 서준은 서하를 봤습니다. 이 여자가 뭐라는 거지? 독? 침? 안 돼요. 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침을 맞을 수 없어요. 서하는 답답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당신 몸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해독하지 않으면 더 위험해져요. 안 돼요. 나가요. 서준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하는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요?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울에서 나를 여기 보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당신을 보냈을 수도 있잖아요. 나를 죽이려고요. 서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하는 창문을 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서하는 방문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빗장을 걸었습니다. 철컥, 철컥. 이중으로 잠갔습니다. 서준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서하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소리쳐도 아무도 못 와요. 여긴 산골이고 이 건물엔 저랑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 마을 나가셨어요. 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서하가 침통을 열었습니다. 은침이 반짝였습니다. 서준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을 죽이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 마요. 서준이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서하가 다가왔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침 놓을게요. 싫어요. 서준이 손을 휘둘렀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유리컵을 쳤습니다. 유리컵이 떨어져 깨졌습니다. 서하가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서준은 깨진 유리 조각을 집으려 했습니다.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서하가 재빨리 서준을 잡았습니다. 위험해요. 서준이 서하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제발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당신 죽이려는 거 아니에요. 서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준은 서하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 피가 문제가 아니에요. 독성 대사물이 몸에 돌고 있어요. 지금 응급으로 빼내야 해요. 안 그러면 당신 죽어요. 서하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준은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나를 살리려는 거예요? 서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짜예요. 왜요?
당신은 누구예요? 서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그냥 빚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당신을 한 달만 돌보면 아버지가 빚을 청산해 준대요. 서준은 서아를 봤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눈물 어린 눈. 이 여자도 당하고 있구나. 알겠어요. 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아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플 거예요. 많이요. 괜찮아요. 서아는 침통에서 침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해독 혈자리, 합곡, 태충, 곡지. 서아는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 합곡혈을 찾았습니다. 침을 꽂았습니다. 서준이 신음했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왔습니다. 서아는 침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외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두 번째 침 태충혈, 발등에 있는 혈자리였습니다. 세 번째 침 곡지혈, 팔꿈치 안쪽이었습니다. 서준은 고통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온몸이 따끔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금씩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아는 침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살아야 해요. 살아야 증거를 잡죠. 당신을 여기 보낸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복수하려면요. 서준은 서아를 봤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도와요? 서아가 잠시 멈췄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당신이 불쌍해 보여서요. 저처럼요. 침을 다 놓고 서아는 수건을 적셔 서준의 이마를 닦아줬습니다. 땀이 많이 났습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거세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밤은 비가 많이 올 거예요. 산길이 유실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꼼짝 말고 여기 계세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아는 침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조심스럽게. 마지막 침을 빼는 순간 서준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아는 침통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올게요. 그때까지 움직이지 마세요. 물은 여기 놔둘게요. 서아가 일어났습니다. 서준이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한 힘이었지만 분명한 제스처였습니다. 고마워요. 서아는 서준을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천만에요. 서아가 문으로 갔습니다. 빗장을 열고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가 나가며 말했습니다. 잘 자요. 문이 닫혔습니다. 서준은 혼자 남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편했습니다. 그 여자 서아, 저기 아닐 수도 있겠구나.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천둥이 쳤습니다. 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서준은 눈을 떴습니다. 방은 어두웠지만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비는 그쳤습니다. 서준은 손을 움직여 봤습니다. 어젯밤보다 조금 나았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천장에 금이 보였습니다. 이게 보이는 건가? 서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살 수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복수할 수 있을지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아는 서준에게 저녁죽을 먹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서준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손을 움직일 수 있었고 시야도 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어설 수는 없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올라가는데 아버지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서아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 없다는 거요? 남태식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아는 계단 중간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용히 처리하겠다고? 그럼 나한테 넘기라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태식이 비웃었습니다. 웃기는 소리 마십시오. 그럼 내 몫은 뭡니까? 나는 그동안 위험 감수하면서 여기서 지킨 건데요. 서아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준 이야기였습니다. 남태식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내가 경찰에 다 폭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CFO 정미란 씨가 후계자를 독살하려 했다고, 나한테 돈 주고 감금시켰다고 다 이야기하면요. 서아는 숨을 죽였습니다. 독살? 정미란? 남태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10억입니다. 제 빚 10억만 갚아주시면 그 사람 조용히 넘겨드리죠. 어차피 당신들이 처리할 거 아닙니까? 나는 빚만 없애면 돼요. 침묵.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람 보내신다고요? 좋습니다. 내일 밤에 오십시오. 제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남태식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아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독살, 정밀한 10억, 사람을 보낸다. 아버지가 서준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내일 밤에. 서아는 계단을 조용히 내려갔습니다. 2층 자기 방으로 가는 척하다가 1층 구석 창고로 몸을 숨겼습니다. 남태식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와 현관으로 나가더니 차에 탔습니다. 트럭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 멀어졌습니다. 서아는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일 밤이면 늦었습니다. 오늘 밤 지금 당장 서준을 데리고 나가야 했습니다. 서아는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침통, 옷 몇 벌, 물병, 손전등,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지도를 꺼냈습니다. 지도에는 이 산의 옛 폐광길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밀 아지트였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폐광에서 일하던 광부들을 몰래 치료해 주던 곳이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옛 막사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서아는 지도를 가방에 넣고 계단을 내려가 서준의 방으로 갔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서준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준 씨, 서아가 불렀습니다. 서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요? 일어나야 해요. 지금 당장. 서준은 서아를 봤습니다. 서아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 아버지가 당신을 팔아넘기려고 해요. 내일 밤에 사람들이 와요. 당신을 죽이러요. 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확실해요? 네,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정미란이라는 사람이랑 통화했어요. 당신을 넘기면 10억을 준다고요. 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미란 역시 그 여자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도망가야 해요. 지금 당장.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이요. 서아가 복도로 나가 구석에 있던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서준이 처음 왔을 때 탔던 휠체어였습니다. 이걸로 가야 해요. 서아가 서준을 일으켜 앉혔습니다. 서준은 스스로 몸을 움직여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앉았습니다. 산길인데 괜찮겠어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해야죠. 서아가 담요를 가져와 서준의 무릎에 덮어줬습니다. 밤사는 추웠습니다. 서아가 휠체어를 밀며 방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 뒷문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달빛만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산길이 보였습니다. 좁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휠체어로 가기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 길로 가야 해요. 1시간쯤 걸릴 거예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아가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돌부리와 나무뿌리가 많았고 휠체어 바퀴가 자꾸 걸렸습니다. 서아는 온 힘을 다해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휠체어에 앉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거울 텐데. 괜찮아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서아는 손전등을 한 손에 들고 길을 비추며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경사진 길에서는 휠체어가 뒤로 미끄러졌습니다. 서아가 온 힘으로 붙잡았습니다. 위험해요. 제가 뭐라도 할게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서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아의 손은 물집이 잡혔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산 중턱에 낡은 막사가 나타났습니다. 나무로 지은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지붕은 함석이었고 문은 삐걱거렸습니다. 여기에요. 서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침대와 작은 탁자, 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낡은 난로도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쓰시던 곳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서아가 휠체어를 침대 옆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서준을 침대로 옮겼습니다. 서준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저으며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잖아요. 서아가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서준에게 건넸습니다. 서준이 물을 마셨습니다. 여기서 며칠만 버티면 돼요.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서준은 서아를 봤습니다. 서아의 손에 물집이 잡혀 있었고 이마에는 땀과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요? 서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상관없어요. 아버지는 당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편이에요. 그럼 당신은 위험해져요. 서아는 대답 없이 난로에 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폐광마을 건물. 남태식이 돌아왔습니다. 트럭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서준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남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디 갔어? 남태식이 소리쳤습니다. 방 안을 뒤졌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서아의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서아의 방도 비어 있었습니다. 옷이 몇 벌 없어졌습니다. 저게 집에 가. 남태식이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검은색 SUV가 폐광마을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3명의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남태식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남자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남태식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디 있냐고요? 남자가 남태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어젯밤에 제 딸이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남자가 남태식을 벽에 밀쳤습니다. 남태식의 등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어디로 빼돌렸습니까? 모릅니다. 진짜 모릅니다. 제 딸이 어디로 갔는지. 남자가 남태식의 멱살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찾아내십시오. 24시간 안에. 못 찾으면 당신도 끝입니다. 남자가 남태식을 놓았습니다. 남태식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세 남자가 돌아서 차로 갔습니다. SUV가 출발했습니다. 남태식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아, 내가 어디 갔어? 어디로 숨긴 거야? 남태식은 부들부들 떨며 소리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산 중턱 막사에서 서아는 서준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난로의 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냈습니다. 서준은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 나를 위해 모든 걸 버렸구나. 아버지까지도. 서준은 서아를 봤습니다. 지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꼭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비밀 막사에서의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서아는 새벽부터 서준에게 침을 놓았습니다. 해독 치료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서준의 상태는 나아지고 있었지만 아직 일어설 수는 없었습니다. 침을 놓고 난 뒤 서아가 물었습니다. 혹시 서울에 믿을 만한 연락할 사람 있어요?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비서 박도연이요. 하지만 휴대폰이 없잖아요. 서아가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낡은 위성 호출기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외할아버지가 쓰시던 거예요. 산에서 응급 상황 있을 때 쓰는 거래요. 서준은 위성 호출기를 봤습니다. 오래된 기계였지만 작동할 것 같았습니다. 이걸로 연락할 수 있어요? 해봐야죠. 서아가 위성 호출기를 서준에게 건넸습니다. 서준이 전원을 켰습니다. 신호가 잡혔습니다. 서준은 박도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잠시 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박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연 씨, 저예요. 전무님? 박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무님, 어디 계십니까? 다들 전무님이 돌아가셨다고. 아직 안 죽었어요. 서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도연 씨, 지금 상황 좀 설명해줘요. 박도연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전무님, 7일 후에 임시총회가 열립니다. 정밀한 CFO가 소집했습니다. 무슨 안건이죠? 전무님 사망 추정 처리입니다. 그리고 지분 위임 결의안이요. 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망 추정?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네, 하지만 정밀한 CFO가 의료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전무님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사망 추정 처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서준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지분은 민재 이사에게 위임됩니다. 그리고 정밀한 CFO가 경영권을 가져가고요. 서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 씨, 증거 있어요? 박도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정밀한 CFO의 해외 계좌 이동 내역을 일부 확보했습니다. 한 달 전 큰 금액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얼마요? 10억입니다. 서준은 남태식을 떠올렸습니다. 10억, 그 돈이었습니다. 그 돈의 거래처는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브로커를 거쳐서 간 것 같습니다. 더 파봐요. 7일 안에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요. 전무님, 그런데 전무님은 어디 계십니까? 강원도 폐광마을이에요. 지금은 산속에 숨어 있고요. 박도연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속이요? 전무님 몸 상태는 괜찮으십니까? 아직 걷지 못해요. 하지만 살아는 있어요. 전무님, 7일 후 총회에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망 추정이 무효가 됩니다. 알아요. 하지만 제 몸으로는 서아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7일이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서준과 박도연이 서아를 봤습니다. 누구십니까? 박도연이 물었습니다. 저를 돌봐주는 사람이에요. 한의학을 아는 분이에요.
서아가 위성 호출기를 받아 말했습니다. 저는 남서아라고 합니다. 지금 서준아 씨한테 침 치료를 하고 있어요. 해독이랑 재활이요. 재활이요? 네, 7일 안에 서준아 씨가 일어서게 만들 거예요. 박도연이 놀랐습니다. 가능합니까? 해봐야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서아가 위성 호출기를 서준에게 돌려줬습니다. 도연 씨, 증거를 계속 모아요. 저는 여기서 몸을 회복할게요. 7일 후에 총회장에서 만나요. 알겠습니다, 전무님. 그리고 도연 씨. 네, 전무님. 조심해요. 정밀한이 눈치챌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연결이 끊겼습니다. 서준은 위성 호출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아를 봤습니다. 정말 가능해요? 7일 안에 제가 일어설 수 있을까요? 서아는 서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해야죠. 안 그러면 당신은 법적으로 죽는 거예요. 서아가 침통을 꺼냈습니다. 오늘부터 재활훈련 시작할 거예요. 침도 놓고 근육 운동도 하고 걷는 연습도 해요. 얼마나 아플까요? 많이요. 엄청 많이요. 서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죠. 서아는 서준의 다리를 만졌습니다. 근육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독 때문에 신경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혈자리에 침을 놓을 거예요. 신경을 자극해서 다리의 감각을 되찾게 하는 거예요. 서아가 침을 꺼냈습니다. 서준의 다리, 무릎, 발목에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은 신음했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리에서 무언가 느껴졌습니다. 침을 다 놓고 서아가 말했습니다. 이제 다리를 움직여 볼게요. 서아가 서준의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무릎을 굽혔습니다. 펴졌습니다. 서준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서아는 30분 동안 서준의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서준의 이마에도, 서아의 이마에도. 이제 스스로 해봐요. 무릎을 굽혀보세요. 서준은 온 힘을 다해 무릎을 굽히려 했습니다. 떨렸습니다. 간신히 조금 움직였습니다. 잘했어요. 계속해요. 서아의 목소리에는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서아는 서준을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막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서 연습할 거예요. 일어서는 연습이요. 서아가 나무 기둥으로 서준을 데려갔습니다. 이 기둥을 잡고 일어서 보세요. 서준은 기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일어서려 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다시요. 서준은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서아가 서준의 허리를 받쳐줬습니다. 제가 도와줄게요. 다시요. 서준은 세 번째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아의 도움으로 일어섰습니다. 1초, 2초, 3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서아가 서준을 받쳤습니다. 잘했어요. 3초 버텼어요. 서준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못하겠어요. 해야 해요. 7일 안에요. 서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준은 서아를 봤습니다. 서아의 눈에는 절박함이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요? 당신이 죽으면 안 되니까요. 왜요? 서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요. 나쁜 사람들한테 당하면 안 되니까요. 서준은 서아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습니다. 알겠어요. 다시 해볼게요. 서준은 다시 기둥을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7일간의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날 서준은 3초 서 있었습니다. 둘째 날 서준은 5초 서 있었습니다. 셋째 날 서준은 한 걸음 걸었습니다. 매일 아침 서아는 침을 놓았습니다. 매일 오후 서준은 일어서는 연습을 했습니다. 매일 밤 두 사람은 지쳐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박도연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밀한의 해외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브로커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증거가 모이고 있었습니다. 5일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서준은 막사 안에서 기둥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10초, 20초, 30초. 서아가 박수를 쳤습니다. 30초요. 30초 버텼어요. 서준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걸어볼까요? 서아가 서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준은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걸음, 세 번째 걸음, 5걸음을 걸었습니다. 서준은 서아를 봤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위성 호출기가 울렸습니다. 박도연이었습니다. 전무님, 증거 확보했습니다. 서준이 위성 호출기를 받았습니다. 뭘 확보했어요? 정밀한 CFO의 해외 계좌 거래 내역, 브로커와의 통화 녹취, 그리고 남태식이라는 사람과의 계약서 사본입니다. 계약서요? 네, 정밀한 CFO가 남태식에게 10억을 주고 전무님을 감금하기로 한 계약서입니다. 브로커가 보관하고 있던 걸 입수했습니다. 서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완벽하네요. 네, 이 정도면 총회에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7일 후에 봐요. 네, 전무님. 꼭 나타나셔야 합니다. 연결이 끊겼습니다. 서준은 서아를 봤습니다. 증거를 잡았어요. 이제 제가 일어서기만 하면 돼요. 서아는 웃었습니다. 이틀 남았어요. 할 수 있어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일. 그 안에 증거를 잡았고 몸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총회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외쳐야 했습니다. 나는 살아있다고. 그리고 복수하겠다고. 6일째 아침이었습니다. 서준은 막사 밖에서 나무 기둥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1분 넘게 버틸 수 있었습니다. 서아가 물병을 들고 왔습니다. 물 마셔요. 서준이 물을 마셨습니다. 숨이 찼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네, 거의요. 오늘은 계단 연습할 거예요. 서아가 막사 앞 계단을 가리켰습니다. 3개의 낮은 계단이었습니다. 저걸 오르내려야 해요. 총회장에도 계단이 있을 거예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아의 팔을 잡고 천천히 계단으로 갔습니다. 첫 번째 계단에 발을 올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 서준은 계단 위에 섰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이제 내려가요. 내려가는 게 더 어려웠습니다. 균형을 잡기 힘들었습니다. 서아가 단단히 잡아줬습니다. 서준은 한 계단씩 내려왔습니다. 마지막 계단에서 비틀거렸습니다. 서아가 재빨리 받쳤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서준은 웃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서준은 5번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성 호출기가 울렸습니다. 서아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아 씨, 박도연입니다. 전무님 계십니까? 네, 잠시만요. 서아가 위성 호출기를 서준에게 건넸습니다. 도연 씨, 전무님 좋은 소식입니다.
박도연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뭔데요? 세 가지 증거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서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첫째, 전무님의 의료 기록입니다. 병원에서 몰래 빼냈습니다. 전무님이 쓰러진 날 혈액 검사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상한 수치가 나와 있어요. 어떤 수치요? 신경독 계열 지표 물질입니다. 정상인보다 10배 이상 높아요. 서준은 숨을 죽였습니다. 둘째, 정밀한 CFO의 해외 계좌 추적을 완료했습니다. 10억이 스위스 은행 계좌로 갔다가 국내 브로커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브로커가 남태식에게 현금으로 전달했어요. 증거가 있어요? 네, 계좌 이체 내역과 브로커의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브로커는 돈을 받고 협조했어요. 서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셋째요? 셋째, 남태식과 정밀한 CFO의 통화 녹음입니다. 통화 녹음요? 네, 남태식이 자기 보신용으로 녹음해뒀더라고요. 제가 남태식을 찾아가서 협상했습니다. 경찰에 넘기지 않는 조건으로 녹음 파일을 받았어요. 서준은 놀랐습니다. 남태식을 어떻게 찾았어요? 폐광마을로 갔습니다. 남태식이 전무님을 찾아 헤매고 있더라고요. 제가 먼저 찾았죠. 그 사람은 지금 경찰서에 있습니다. 자수했어요. 감금과 협박 혐의로요. 대신 정밀한 CFO를 고발하는 증인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남태식은 악인이었지만 결국 증거를 준 셈이었습니다. 도연 씨, 고생했어요. 아닙니다, 전무님. 이제 내일 총회만 남았습니다. 내일이요? 네, 정밀한 CFO가 총회를 하루 앞당겼습니다. 내일 오후 2시입니다. 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루 앞당겼다고요? 네, 뭔가 눈치챈 것 같습니다. 제가 움직이는 걸 알았는지도 몰라요. 서준은 서아를 봤습니다. 서아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연 씨, 차를 보내줄 수 있어요? 네, 어디로 보낼까요? 좌표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밤 11시에 도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연 씨, 네, 전무님. 휠체어 하나 가져와요. 휠체어요? 네, 아직 완전히 걷진 못해요. 하지만 일어설 수는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알겠습니다, 전무님. 꼭 성공하십시오. 네, 고마워요. 연결이 끊겼습니다. 서준은 서아를 봤습니다. 내일이래요. 하루 앞당겼대요. 서아는 놀랐습니다. 하루요? 그럼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네, 오늘 밤에 차가 와요. 서울로 가야 해요.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 안 됐는데. 괜찮아요. 일어설 수 있으면 돼요. 서준이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고마워요.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더 연습해요. 서아가 서준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오후 서준은 쉬지 않고 연습했습니다. 계단 오르기, 계단 내리기, 서서 버티기, 천천히 걷기. 서아는 옆에서 서준을 붙잡고 응원하고 때로는 침을 놓아줬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은 막사 밖에서 기둥을 잡지 않고 섰습니다. 5초, 10초, 20초. 다리가 떨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돼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한 걸음 걸어봐요. 서준은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걸음, 세 번째 걸음, 10걸음을 걸었습니다. 서아가 박수를 쳤습니다. 됐어요. 이제 됐어요. 서준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이 잘한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서준은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요. 서울에. 서아는 놀랐습니다. 저요? 네, 당신이 증인이에요. 제가 독살당했다는 증거, 제가 치료받았다는 증거, 모두 당신이 알고 있잖아요. 서아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는 이미 자수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나를 살렸어요. 그게 더 중요해요. 같이 가주면 좋겠어요. 서아는 서준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알겠어요. 같이 갈게요. 밤 11시였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산 아래 임도에 도착했습니다. 박도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휠체어를 꺼냈습니다. 서준과 서아가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서준은 서아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박도연이 서준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전무님, 도연 씨,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살아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박도연이 서아를 봤습니다. 이분이 서아 씨시군요. 감사합니다. 전무님을 살려주셔서요. 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박도연이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전무님, 일단 휠체어로 가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내일 총회장에서는 일어설 거예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요. 박도연이 웃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산을 내려가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서준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불빛이 멀리 보였습니다. 7일 만에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죽은 것으로 알려진 채로. 하지만 내일 모두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서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서울로 간다.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그리고 일어설 것이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오후 1시 30분이었습니다. 서준은 차 안에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서아가 서준의 넥타이를 매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돼요? 서아가 물었습니다. 네, 조금요. 당신은요? 저도요. 서준은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요. 끝까지. 네. 차가 바이오 그룹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유리 건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박도연이 뒤돌아봤습니다. 전무님 준비됐습니까? 네. 박도연이 트럭에서 휠체어를 꺼냈습니다. 서준이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서아와 박도연이 함께 휠체어를 밀며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서준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강전무 아니야? 죽었다고 하지 않았어? 어떻게 살아있지? 서준은 앞을 똑바로 봤습니다. 표정을 굳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총회장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지나 총회장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밀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이제 안건 3호 강서준 전무의 사망 추정 처리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서준은 박도연을 봤습니다. 들어가요. 박도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총회장 안에는 이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20명쯤 되었습니다. 앞쪽에 정밀한이 서 있었고 그 옆에 민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준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순간 총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준을 봤습니다. 입을 벌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밀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형님? 서준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휠체어가 총회장 중앙으로 굴러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죽은 줄 알았던 강서준입니다. 총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정밀한이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서준 씨, 어떻게, 당신은 병원에서 독살당할 뻔했죠. CFO님, 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정밀한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증거가 있습니다. 박도연이 앞으로 나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문서가 떴습니다.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제 혈액 검사 기록입니다. 쓰러진 날 병원에서 채취한 것입니다. 서준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신경독 계열 지표 물질 수치를 보십시오. 정상인보다 10배 이상 높습니다. 이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의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밀한이 말했습니다. 그건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음식이나 약물로 인한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정밀한 CFO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죠. 제가 기어올라서 저를 확실히 제거해 주겠다는 그 말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것, 박도연이 두 번째 화면을 띄웠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이건 정밀한 CFO의 해외 계좌 내역입니다. 한 달 전 10억이 스위스 은행으로 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국내 브로커 계좌로 돌아왔습니다.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브로커의 진술서였습니다. 이 브로커는 10억을 남태식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대가로 남태식은 저를 폐광마을에 감금했습니다. 총회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증거 조작이야. 이건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이 아닙니다. 박도연이 세 번째 화면을 띄웠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밀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조용히 처리하겠다. 넘겨라. 남태식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내 몫은 뭡니까? 정밀한의 목소리. 10억을 주겠다. 그 사람을 넘기면. 녹음이 끝났습니다. 총회장이 완전히 술렁거렸습니다. 정밀한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건 남태식이 녹음한 겁니다. 보신용으로요. 그리고 지금 남태식은 경찰서에서 전부 자백했습니다. 서준이 정밀한을 똑바로 봤습니다. CFO님, 왜 그러셨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정밀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형님, 누군가가 당신을 이용하는 거야. 민재 이사. 서준이 민재를 봤습니다. 당신도 공모자죠. 제 지분을 넘겨받기로 했으니까요. 민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준은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총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준을 봤습니다. 서준은 떨리는 다리로 섰습니다. 서아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넘어지면 잡을 준비로. 하지만 서준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서준은 정밀한에게 걸어갔습니다. 정밀한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서준이 정밀한 앞에 섰습니다. 자, 똑똑히 보세요. 저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독을 빼낸 지옥 같은 한 달여. 이렇게 당신 앞에 서게 되었죠. 정밀한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도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총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경찰 한 명이 정밀한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밀한 씨, 살인 미수와 횡령,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정미란이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이건 오해야. 나는 회사를 위해서 후계자를 죽이려 했습니까? 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정미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정미란이 서준을 봤습니다. 눈에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저 때문이 아닙니다. CFO님 때문입니다. 당신의 욕심 때문이죠. 정미란이 끌려나갔습니다. 민재도 경찰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재 이사님도 공모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민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형님. 서준은 민재를 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민재도 경찰에게 연행되었습니다. 총회장에 남은 이사들이 서준을 봤습니다. 서준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이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증명했습니다. 저는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요.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점점 더 크게. 서준은 박수 소리를 들으며 서아를 봤습니다. 서아가 웃고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서준도 웃었습니다. 총회장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서준은 휠체어에 다시 앉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힘이 다 빠졌습니다. 서아가 물병을 건넸습니다. 잘하셨어요. 서준은 물을 마셨습니다. 이겼어요. 네, 이겼어요. 박도연이 다가왔습니다. 전무님,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도연 씨.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면서 서준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이겼다. 하지만 왜 이렇게 허무할까? 한 달 동안 죽을 뻔하고 배신당하고 감금당하고 고통스러운 재활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 구석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준은 서아를 봤습니다. 서아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전무님, 어떻게 살아계신 겁니까? 누가 당신을 죽이려 했습니까?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서준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도현과 서아가 앞을 막아줬습니다. 길을 비켜주십시오. 박도현이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길을 열어줬습니다. 세 사람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준은 창밖을 봤습니다. 이겼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 그리고 옆에는 자신을 살려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준은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가 서준을 봤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요? 서준은 웃었습니다. 집으로요. 진짜 집으로. 총회가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서준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놀라워했습니다. 신경독이 거의 다 빠져나갔네요. 기적이에요. 서아 덕분이죠. 서준이 말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침 치료를 했다고요? 대단하시네요. 정말 대단해요. 서준은 병원 복도에서 서아를 기다렸습니다. 서아는 다른 검사실에서 증인 조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서아가 나왔습니다. 끝났어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네, 다 끝났어요. 서아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준은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임시대표로 선임되었습니다. 정밀환과 민재의 빈자리를 채워야 했습니다.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일했습니다. 회의, 서류, 결제. 그 사이 서아는 서준이 준비해준 게스트룸에 머물렀습니다. 서준은 퇴근하면 서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산에서의 일, 앞으로의 계획, 소소한 일상, 또 간간히 서준의 건강을 돌봐주었습니다. 서준은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준은 식탁에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서준 씨에게. 서준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준 씨, 먼저 떠나서 미안해요. 한 달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과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는 시간들이요. 하지만 저는 당신 옆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아버지가 당신을 가뒀어요. 제가 비록 당신을 살렸지만 그 빚을 갚기엔 부족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 길을 가야 할 것 같아요. 외할아버지가 하셨던 일을 이어가려고 해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요.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땐 당당하게 당신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서아. 서준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서준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서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박도연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연 씨, 서아 씨 어디 갔는지 알아요? 아니요, 전무님. 오늘 아침 일찍 나가신 것 같은데요. 찾아봐요. 제발. 알겠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준은 대표로 정식 취임했습니다. 언론은 환호했습니다. 기적의 귀환, 정의의 승리. 하지만 서준은 공허했습니다. 회사는 돌아왔습니다. 명예도 돌아왔습니다. 건강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준은 밤마다 서아를 떠올렸습니다. 산에서 침을 놓아주던 손길, 휠체어를 밀며 땀 흘리던 모습, 함께 웃던 얼굴.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서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준은 사람을 동원해 서아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도연이 서준을 찾아왔습니다. 전무님 찾았습니다. 어디요? 강원도예요. 폐광마을 근처예요. 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확실해요? 네, 확실합니다. 그곳에서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대요. 서준은 일어섰습니다. 지금 당장 가요. 1년 후 가을이었습니다. 서준은 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폐광마을이 가까워졌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차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1년 전과 달리 마을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집도 몇 채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건물 앞에 간판이 보였습니다. 서아 한의원. 서준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천천히 한의원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환자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서아가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머리를 묶은 서아였습니다. 서아가 서준을 봤습니다. 순간 멈춰섰습니다. 서준 씨. 서준은 웃었습니다. 찾았어요.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1년 동안 찾았어요. 서준이 서아에게 다가갔습니다. 환자들이 두 사람을 봤습니다. 서아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환자분들이.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저 기다릴게요. 서준은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아는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침을 놓고 약을 지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서준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서아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2시간 후 마지막 환자가 나갔습니다. 서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서준을 봤습니다. 왜 오셨어요? 당신을 데리러요.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여기가 좋아요. 사람들을 돌보고 외할아버지가 하셨던 일을 이어가고 있어요. 알아요. 그래서 더 대단해요. 서준이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서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당신 옆에 어울리지 않아요. 저는 그냥 산골 여자예요. 아니에요. 서준이 서아의 2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살렸어요. 독에서, 절망에서, 외로움에서. 서아는 울었습니다. 1년 동안 당신이 없어서 매일 공허했어요. 회사도, 명예도, 돈도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아가 놀라 서준을 봤습니다. 서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었습니다.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서아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서아는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아침을 맞고,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늙고 싶어요. 서아는 흐느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저는 자격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당신은 이미 나의 전부예요. 서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혼할게요. 서준은 웃었습니다. 서아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2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1년 만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서아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서준이 웃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요. 여기서 살아도 좋고 서울로 와도 좋아요. 중요한 건 함께라는 거예요. 서아는 한의원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환자분들을 버릴 순 없어요. 그럼 제가 도와줄게요. 한의원 지원하고 시설 확충하고 의료진 더 데려오고 이곳을 제대로 된 진료소로 만들어요. 서아는 서준을 봤습니다.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주말마다 제가 내려올게요. 평일엔 서울에서 일하고 주말엔 여기서 당신과 함께요. 서아는 웃었습니다. 그럼 저도 가끔 서울에 올라갈게요. 좋아요. 2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밖에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폐광마을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장소였습니다. 서준은 서아를 봤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당신이 나를 살렸어요. 이제는 함께 살아가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함께요. 이번엔 진짜로. 2 사람은 한의원을 나왔습니다. 손을 잡고 마을길을 걸었습니다. 석양빛이 2 사람을 비췄습니다. 서준은 깨달았습니다. 복수보다 중요한 것, 명예보다 소중한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옆에는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준은 서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마워요, 서아 씨. 서아는 웃었습니다. 저도요, 서준 씨. 2 사람은 석양을 향해 걸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함께.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신다면 한 분 한 분 찾아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되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평안하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